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린 지 하루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어 검찰개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이런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덧붙였는데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개혁을 방해하려는 게 아니라고 강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주말과 휴일 동안에는 추가 확진이 없었지만 이번 주 예고된 태풍이 확산을 부추기는 건 아닌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일시적으로 도축을 멈춘 채 방역 감도를 높이고 있고 해외에서 들여오는 유가공품 단속과 지역 축제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형급으로 발달한 18호 태풍 미탁이 목요일 새벽 전남 해안에 상륙한 뒤 남부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할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자유한국당의 무단 점거 기물 파손 고발과 관련해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오늘 검찰에 나와서 참고인 조사를 받습니다. 검찰은 앞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입의 의원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서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석 달 전 부산에서 10대 청소년이 또래의 목을 졸라 쓰러뜨린 뒤 피해 학생은 정신질환과 행동장애까지 앓게 됐습니다. 피해자 아버지가 학교 밖에서 벌어지는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당시 CCTV 영상을 YTN에 제보했습니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치소 수감 당시 각종 편의를 봐준 교정 공무원들이 4년이나 지나서 뒤늦게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검찰은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도 재판에 넘기기는커녕 입건조차 하지 않아 다분히 봐주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 YTN이 단독 취재했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지난 주말 촛불을 든 시민들이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 운집했습니다. 주최 측도 예상하지 못한 대규모 집회였는데 한 목소리로 검찰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일정과 연관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주말에 더 많은 인파가 몰릴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는 지난 16일 처음 열렸습니다. 첫 집회에 참석 인원은 600여 명이 전부. 하지만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이면서 집회 참여 인원은 계속해서 증가했습니다. 주말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집회가 이어졌고 지난 21일 제6차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만 5천여 명으로 참석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정치 검찰! 집회 참가자들은 검찰이 수사 상황을 언론에 전하고 또 이를 검증 없이 언론이 받아썼다며 비판했습니다. 정치 검찰, 정치 판사, 그걸 대변하는 쓰레기 언론까지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악하는. 그리고 7차 집회에는 앞선 집회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참가 인원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주최 측도 예상하지 못한 인파였습니다. 참석자들은 검찰 개혁을 내건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다분히 정치적이라며 조 장관 지지와 검찰 개혁을 외쳤습니다. 6차와 7차 집회 사이 이뤄진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그리고 대통령의 검찰 수사 공개 비판이 집회 참여에 도화선이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가족들의 인권을 무차별히 밟아버렸잖아요. 그다음에 피의 사실 유포까지 특정 정당이 하면서 이게 결정적인 것 같아요. 주최 측은 이번 주말 8차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 소환이 유력한 상황이어서 다음 집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홍소욱입니다. 대규모 촛불 집회 하루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받들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와대의 경고를 수용한 것이다. 지난 인사청문회 당시 발언에서 나아간 것이 없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윤석열 총장의 지난 인사청문회 발언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정치 논리에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지난 7월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직전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며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정치 개입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총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찰 개혁에 저항할 생각이 없다고까지 강조했습니다. 또 지나친 검찰권 행사와 반복되는 과잉 수사 논란에 대해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수사를 개시할 공익적 필요가 있는지, 기본권 침해 수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어느 지점에서 수사를 멈춰야 하는지 헌법 정신에 비추어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취임사에서 검찰의 형사법 집행 권한은 국민이 부여한 가장 강력한 공권력이라면서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주말 촛불 시위는 윤석열 총장의 2달 전 이 약속이 과연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한 지적이기도 할 겁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반등하며 부정평가와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다만 금요일까지 조사가 이뤄지면서 지난 토요일 검찰 개혁을 촉구한 대규모 촛불 집회 이후 여론은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YTN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9월 4주차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2.1%포인트 상승한 47.3%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0.2%로 지난주보다 1.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한미 정상회담과 유엔 총회 연설이 있었던 주 초반에 상승세를 보였지만 주 후반 조국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 담당 검사와 통화를 한 사실이 알려지며 하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0.2%로 2.1%포인트 상승해 40%대에 올라섰고 자유한국당은 30.5%로 2%포인트 하락해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는 9.7%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소폭 상승했지만 바른미래당은 1.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5일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 등 산업활동 3대 지표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가지 지표가 모두 플러스를 기록한 것은 지난 3월 이후 5개월 만입니다. 통계청이 조금 전 발표한 지난달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전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5% 증가했습니다. 소비는 내구재 등 승용차 판매가 급증하면서 3.9%가 증가했고 설비 투자도 전월 대비 1.9%가 증가했습니다. 산업 생산은 2달째, 설비 투자는 석 달째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소비도 7월 마이너스에서 지난달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0.2포인트 상승했고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 순환 변동치는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공동대표가 지난 주말 한 행사에 참석해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실패했다, 결심해서 행동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해석이 분분합니다. 유승민 전 대표 이미 당권파인 손학규 대표와의 날선 발언을 주고받기도 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손 대표께서 정치를 이렇게 추하게 할지 몰랐습니다. 정치인의 발언에 품격이 좀 있었습니다. 노인 폄훼 발언으로 당이 하태경 의원에게 중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 당대표와 치고받는 설전을 벌인 건데요. 이미 손학규 대표가 이끄는 당권파와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한 비당권파의 갈등은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대표와 원내대표라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두 분 다 정말 정치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네. 단합해서 하나로 가자. 바른미래당의 소중함이 바로 여기 있다. 또 지금 이 상황이 바른미래당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미래당이 주도해온 신속 처리 안건 지정 패스트트랙 추진 당시에도 이렇게 감정 섞인 비난전이 이어졌는데 지난 주말 유승민 의원이 꽤 강도 높은 발언을 던졌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한 행사에 참석해서 바른미래당에 와서 실패했는데 이제부터 어떻게 할지 고민이 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결심해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미래를 위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면서 기존 정당들보다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선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의 집단 탈당, 당내 안철수계 의원과의 연합을 통한 제3신당 창당이 임박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오늘 오전 손학규 대표가 참석하는 최고위원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유승민 의원의 행동에 나서겠다는 발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지난 주말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에 정치권도 요동치는 모습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연결해서 오늘 나온 YTN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향후 전국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앞서서 저희가 전해드린 여론조사 결과부터 살펴보죠. 지난 주말 촛불 집회 여론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일단 대통령 국정 지도는 조금 올랐어요. 맞습니다.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오른 이유는 지난주 외교 행보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엔 총회에 참석을 해서 기조연설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그동안의 우려들, 하나는 이제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언제 시작되느냐, 조만간 임박한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은 일단은 굳건하게 지킨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한미 동맹에 대한 이제 보수 야권의 우려들이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 한미 정상 간에 이제 확인이 되면서 그동안에 이제 외교적 불안감은 많이 불식시켰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지지율 또 국정 지지율에 대한 이제 긍정 평가가 좀 다소 올라가는데 반영되지 않았나 진단을 해봅니다. 근데 주 후반에는 아무래도 이 조국 장관이 압수수색 당시에 이제 담당 검사와 통화를 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좀 내려간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조국 장관과 관련된 문제는요. 우선은 이제 11시간 동안의 대대적인 자택 압수수색, 이 부분은 조금 이제 검찰이 과도했던 것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동정 여론으로 플러스 효과를 낸 것 아닌가라고 분석이 돼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출근을 한 이 조국 장관이 사실은 이제 부인 정경심 교수와 통화를 한 것인데 수사 담당 검사와 이제 직통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죠. 이 대정부 질문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마이너스 효과, 악재로 작용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상쇄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지난 주말에 서초동에서의 대대적인 촛불 집회의 여론이 이번 주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이 점이 가장 중요한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다음 주 저희가 이제 발표할 여론조사 결과에 아마 반영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이와 함께 민주당 지지율은 상승했고 한국당은 조금 내려갔어요. 아주 맞습니다. 소폭이기 때문에 이 통계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진보 진영 지지층 결집이 더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네네,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정적으로 그 시점에서의 수치에 연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이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상승 추세다, 이 한국당의 경우에는 답보 내지는 하락 추세다라고 이제 우리가 평가해 볼 수는 있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조국 장관 사태가 여야 구도에 어떤 프레임으로 지금 짜여져 있는지를 본다면 지금 여당은 검찰개혁 쪽으로 방점을 찍고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의 경우에는 이제 조국 장관의 자질은 안 된다, 사퇴해야 한다, 지금 이 압박인데 조국 사퇴와 검찰개혁 구도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조국 장관에 대한 이제 호불호, 국민 여론의 이제 부정 긍정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조국 사퇴를 주도하고 있는 한국당에 이러한 반사 이익이 전혀 가고 있지 못하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한국당이 조금 더 면밀한 분석, 여론을 읽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반면에 검찰 개혁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고 이것은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짚어낼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지난 주말 촛불 집회 정치권에서도 좀 놀랐고 언론도 놀랐습니다. 당장 이번 주말에 더 많이 모일 거라는 예측도 있는데 앞으로 그럼 전국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클 것 같아요. 네, 이게 저도 놀랐고요. 지금 주최 측이 한 10만 명을 목표로 했는데 처음에 한 3, 4시부터 많은 시민들이 운집하면서
한 20만은 되겠는데 30만은 되겠는데 이랬던 분위기가 사실 밤이 돼서 이 서초역 사거리를 가득 메운 인파를 보고는 지금 오늘 아침 언론마다 좀 해석은 분분합니다만 최소한 중앙일보 기준 80만, 그 외에 100만, 150만, 그 주최측은 200만을 선포했는데요. 예. 오늘 아침에 이 부분, 이 집회 쪽에 전문가분들 이야기를 제가 좀 경청해 보니 이 주최 측에서는 200만까지는 좀 무리다. 하지만 100만에서 150만, 이것은 연인원을 이제 추정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연인원이라 함은 오후 한 4, 5시부터 현장에 왔다가 일찍 떠난 분들도 계시고 밤 늦게 합류한 분들도 계시고 이 집회에 유동했던 인구들을 총합산하면 한 150만 내외로는 추정된다라고 하는 게 주최 측 전문가의 입장이에요. 예. 반면에 지금 야당은 정반대 입장이죠. 지금 바른미래당의 이준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과학적으로 봤을 때 13만 명이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최고치다. 예. 또 한국당의 이제 박성중 의원 같은 경우에는 페르미 기법을 언급을 하면서 5만 명이 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5만에서 10만이냐 아니면 100만에서 150만이냐 한 10배 정도 차이를 두고 다투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수치 자체보다도 정말 이것은 이 비판하는 쪽이든 찬성하는 쪽이든 상당히 많은 인파가 검찰개혁의 목소리를 높였고 조국 장관의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다라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는 10월 3일 개천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때는 광화문에서 보수 집회가 대대적으로 예고돼 있고요. 그렇다면 오는 토요일에 또 모이게 되는 사법 적폐 청산을 위한 시민 촛불 집회도 더 커질 것 같거든요. 네네. 이제는 아주 이 거리에서 팽팽한 보수 진보 간의 검찰 개혁을 둘러싼 거리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예. 자,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사실상 네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접 경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평론가님께서 지난주 이 시간에 대통령이 한동안 민생에 집중할 거라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만큼 좀 이례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제가 아주 보기 좋게 틀렸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 바로 이 시간 통화에서 청와대에서 검찰개혁 내지는 조국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한 메시지는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관측을 했었는데요. 그날 오후에 바로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다만 그 내용 자체는 상당히 드라이하게 나왔어요. 네네. 뭔가 이제 특정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기보다는 검찰개혁에 대한 이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는데 이것이 과연 토요일 촛불 집회에 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도 정가의 지금 분석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큰 대대적인 영향을 주진 못했을 것이나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개혁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감지는 가능해 보입니다. 예. 그런데 결국 청와대가 이제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요. 검찰도 여기에 반응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지난 촛불 집회까지를 포함해서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 그리고 검찰개혁하겠다라는 의지는 인사청문회 때나 또는 이제 검찰총장 임명 때 표방했던 바와 다르지 않다라는 이제 일관적인 메시지를 냈는데요. 예. 문제는 이번 주에 조국 장관 일가, 특히 정경심 교수의 검찰 소환 문제와 맞물려서 네네. 어떤 장면이 연출되느냐에 따라서 검찰의 개혁 의지, 여기에 대한 이제 어떤 그 태도의 변화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이번 주에 소환될 가능성이 아주 큰데 이 부분이 어떤 변곡점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예. 조국 장관을 지키자, 또 조국 장관은 자질이 부족하고 가족이 지금 피의자 상황이 돼 있으므로 또 피고인이 돼 있기도 하죠. 네. 물러나는 게 마땅하다라는 여론은 팽팽하게 응집해 있어서 이게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맞물려서 유사한데요. 결국은 약간의 격차들은 늘 요동을 치지만 팽팽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경심 교수의 검찰 소환에 대해서 지금 검찰은 이거 예견대로 소환할 것이고 혐의가 많은 만큼 2차례 이상 소환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예외는 없다. 예외는 없다 함은 이 검찰청의 검색대를 통과하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이것은 포토라인에 세우겠다라는 이제 간접적인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정경심 교수가 포토라인에 섰을 때, 언론의 또 취재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졌을 때 이것을 바라보는 찬반 국민들의 여론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조국 장관 일가 수사의 여론에 반영이 될 부분에
변곡점이 될 것만은 아주 분명해 보입니다. 예. 자, 끝으로 이번 주 국정감사가 시작되잖아요. 아무래도 네네. 야당 입장에선 더 목소리를 키울 텐데 이번 주에 좀 지켜봐야 할 다른 주요 현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이미 나경원 원내대표가 애초에 선언을 했습니다. 올해 국감은 조국 국감이다. 네. 지금 인사청문회와 그 전에 기자간담회를 1라운드로 본다면요.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바라본 대정부 질문, 이 압수수색과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이제 장관의 통화, 이 부분이 이제 청문회 2라운드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고요. 예. 그럼 국정감사가 조국 장관 청문회 3라운드가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이 야당 의원들이 지금 조국 장관 가족의 의혹에 대해서 집중을 했지만 이것이 정당 지지율에는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조국 국감에 이제 올인하는 것이 과연 보수 야당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좀 미지수로 남고요. 예. 민생도 더불어서 조국 장관 관련 의혹을 짚는 것은 또 당연하죠. 야당의 임무이고 역할인데 조국만으로는 안 된다. 국정감사는 모든 상임위가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결국은 한 절반 이상은 민생에 대한 이슈들을 야당으로서 따끔하게 이제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결국은 조국 올인으로는 한계가 명확할 것이다. 자, 내일 모레면은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예, 한번 10월 개천절을 2일부터죠. 끼고 네, 우리가 내일이면 이제 바로 10월이 도래하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는 국정감사 전반부를 우리가 상당히 좀 이제 예의 깊게 봐야 되는데 조국 국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야당들이 조금 명심하시고 민생 전방위로 국정감사의 이슈들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유익하게 이끌어가 주시기를 기대해보게 되는 그런 시점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양돈 심장부로 불리는 충남에서 휴일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다행히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도축장에 돼지가 몰려들면서 질식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전국 확산을 우려했던 정부와 양돈 농가들이 한숨을 돌렸습니다. 충남 홍성에서 신고된 의심 사례가 음성으로 판정되었기 때문입니다. 1차 부검 결과 돼지 19마리가 폐사한 것은 도축장에 돼지가 일시에 몰려들면서 질식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날 정오를 기해 전국에 내려진 돼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해제되면서 돼지 출하량이 급증하자 도축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다행히 음성으로 나오면서 양돈 농가와 정부도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충남 홍성군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면서 주말인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추가 발생은 없었습니다. 특히 정부는 이번 돼지열병 의심 신고에 대해 긴장하며 군사작전을 방불하는 방역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저를 본부장으로 해서 전 공직자 또한 홍성군의 전 공직자가 정말 전쟁을 치른 심정으로 이 대비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충남 홍성군이 돼지 사육마리 두수가 58만 마리로 가장 많은 데다 이곳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되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홍성을 포함한 충남은 돼지 사육 두수가 1,227개 농가에 240만 마리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입니다. YTN 김동호입니다. 달력은 곧 10월을 앞두고 있는데 낮에는 여전히 낮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16.4도로 다소 쌀쌀한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은 6도나 웃돌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쌀쌀한 아침과 다르게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광주와 대구가 29도로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현재 곳곳에 안개가 끼어 있지만 하늘 자체는 맑은데요. 오늘 내륙은 종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지만 남해안과 제주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5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벼락을 동반하며 시간당 20mm 이상 강하게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18호 태풍 미탁은 하루 사이 중간 강도의 중형급 태풍으로 세력이 강화했습니다. 현재 타이완 타이베이 남동쪽 해상에서 북서진하고 있는데요.
태풍은 모레 밤사이 제주 서쪽 해상에 지나 개천절인 목요일 새벽 전남 목포에 상륙한 뒤 남부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내일 제주와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모레와 길피에는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폭우와 강풍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태풍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18호 태풍 미탁은 17호 태풍 타파와 비슷한 세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주 산간 지역에는 최고 600mm 이상의 폭우와 함께 해안가에는 초속 45m 안팎의 강풍이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태풍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경기도 안성에서 승용차와 3.5톤 화물차가 정면으로 부딪혀서 승용차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가 오물을 흘리면서 도로 수십 미터를 달리는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승배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승용차가 심하게 훼손돼 트렁크 부분만 겨우 형태가 남았습니다. 트럭 역시 앞유리창이 통째로 뜯겼고 바퀴도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국도에서 교통사고가 난 시각은 저녁 7시 50분쯤 승용차와 3.5톤 화물차가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승용차를 몰던 67살 이모 씨가 숨졌습니다. 트럭 운전사도 다쳐 치료를 받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바닥이며 천장할 것 없이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충북 청주시 운천동에 있는 아파트 3층입니다. 불길은 20분 만에 잡혔지만 집안에서 60살 남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연기가 위로 퍼지면서 주민 10여 명이 급하게 대피하기도 했지만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서울 삼성동 도로에 음식물 쓰레기가 잔뜩 널브러져 썩은 내가 진동을 합니다. 행여 밟을까 차들도 피해가기 바쁩니다. 새벽 2시쯤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가 오물을 흘리며 도로를 수십 미터 넘게 달리면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찰하던 경찰과 시민 신고로 강남구청은 이런 사실을 알았고 부랴부랴 도로를 치우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한강에서는 철인 3종 대회에 참가한 30대 남성이 실종됐습니다. 35살 노모 씨가 수영 경기 이후 사라져 경찰과 소방대원 수십 명이 6시간 넘게 현장을 수색했지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다시 수색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국회는 오늘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경제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이어갑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는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 상황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조짐, 또 해외 금리 연계 파생 상품의 전액 손실 사태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과정에서 빚어진 충돌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본격 소환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최근 국회 사무처 의안과 직원들과 국회 경호기획관 소속 직원 10여 명을 차례로 불러 소환 조사를 벌인 데 이어 오늘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경남 의령군 지정면에 있는 돼지 축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돼지를 키우는 임시 건물 4개 동이 완전히 탔고 안에 있던 새끼 돼지 480마리가 불에 타거나 질식해 소방서 추산 2,80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허미정이 LPGA 투어 인디 위민 인테크 챔피언십에서 우승했습니다. 허미정은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4언더파를 쳐 최종 합계 21언더파로 덴마크의 마센에 4타 앞서며 여유 있는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시각 보도국이었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 지금까지 침묵을 지켜왔죠. 오늘 4번째 공판에 나와서 직접 입장을 밝힙니다. 전 남편 살해 의혹은 물론 최근 경찰이 잠정 결론 내린 의붓아들 살해에 대해서도 입을 열지 관심입니다. 지난 16일 3차 재판에 출석하는 고유정의 모습입니다. 머리를 풀어 헤친 채 언제나 그랬듯이 얼굴을 가렸는데요. 화면 촬영이 제한된 법정에선 얼굴을 들고 나와서 머리를 쓸어 넘기는 등 안정된 모습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재판에서는 증거물을 두고 피해자 측과 고유정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담요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이 됐고 그 피해자의 혈흔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재판 계속 진행 중이니까요. 증거조사하고 나중에 나오는 것들 보시면은 또 될 것 같고요. 당시 고유정은 모두 진술을 하겠다고 말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늘 4차 재판으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유정이 이미 재판에 넘겨진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 입을 열지 또 최근 경찰이 의붓아들까지 살해했다고 잠정 결론 내린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지 관심입니다. 아들을 황망히 잃은 남편은 앞서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라며 이렇게 호소했죠. 단지 아이가 사망한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거든요. 경찰하고 다툴 이유도 없습니다. 마치 진실 공방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싫고 오히려 저는 우리 아이의 진실을 알고 싶고. 석 달 전 부산에선 10대 청소년이 또래의 목을 졸라서 쓰러뜨렸습니다. 피해 학생은 정신질환에 행동장애까지 앓게 됐는데요. 당시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학교 밖에서 벌어지는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YTN에 제공해 주셨습니다. 차상은 기자의 보도 보시죠. 부산의 한 편의점을 비추고 있는 CCTV 화면입니다. 흰색 반바지를 입은 10대가 맞은편에 있는 다른 학생에게 손짓하며 다가갑니다. 주저하는 학생을 이끌고 앞으로 걸어가는가 싶더니 갑자기 뒤에서 목을 조릅니다. 피해 학생이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는 동안에도 목 조르기는 10초 가까이 계속되고 땅바닥에 쓰러지고 나서야 끝이 납니다. 고등학교 2학년 손모군이 평소 알고 지내던 동갑내기 A군에게 불려나가 목이 졸려 쓰러진 건 지난 6월 초입니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지만 심각한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힘없이 쓰러진 손군의 머리가 아스팔트 도로에 먼저 부딪히면서 심하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사건 당시 충격으로 뇌출혈과 뇌전증이라는 진단과 함께 뇌기능 이상에 따른 인격 및 행동장애를 앓게 됐습니다. 게임을 좋아하던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의사소통 능력이 초등학생 수준으로 나빠지고 자해까지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됐습니다. 오랜 시간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예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의료진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피해자 아버지는 말합니다. 뇌전증에 대한 치료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들께서도 장담을 하시는 부분들 아니다 보니까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해자 A군은 경찰과 검찰 조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고 학교에서는 퇴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얼마나 더 치료를 받아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가해자 측에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래를 상대로 저지른 한순간의 폭행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각종 편의를 제공한 교정 공무원들이 입건조차 되지 않고 사건 발생 4년 뒤에야 뒤늦게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5년 조현아 전 사장의 구치소 특혜 사건에 연루된 전 서울 남부구치소 교정공무원 3명에게 4년여 만인 올해 4월에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한진그룹 관련 사건이 너무 많아서 우선순위에서 밀렸고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공무원직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가 특목고와 자사고 출신을 많이 뽑는 13개 대학을 상대로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학종의 비교과 영역 폐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학종의 취지가 퇴색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대입 스펙 논란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교육부는 학종 비율이 높고 특목고와 자사고 출신이 많은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종 실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부모의 힘으로 자녀의 학교 간판과 직장 간판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힘으로 자녀의 입시, 채용 결과가 부정하게 뒤바뀌는 일 또한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학종조사단은 최근 4년간
학종 지원자의 자료일체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먼저 합격자를 중심으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 기재가 금지된 30개 항목을 살펴봅니다. 논문과 공인의학 성적, 외부 수상,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등입니다. 논술과 면접 자료는 물론 고교 등급제 실시 여부도 점검 대상입니다. 특목고나 자사고 출신 학생은 내신 등급이 일반고 출신보다 낮아도 상위권 대학에 합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말까지 실태조사가 끝나면 11월에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학종에서 학생부 비교과 영역 폐지 등 가능한 모든 대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 등 이른바 자동봉진 비교과 영역과 자기소개서 폐지가 유력해 보입니다. 이렇게 비교과 요소를 전부 빼면 학종이 내신만으로 뽑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비슷해집니다. 교육부는 교사들이 쓰는 세부 특기 사항으로 학종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학생의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평가하자는 학종의 본래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행평가와 내신의 무한 경쟁 등 또 다른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더구나 정시 확대 목소리마저 커질 경우 교육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종길입니다. 건설 현장에 사용하기 위해 돌을 캐는 채석장은 채석이 끝나면 자칫 흉물로 방치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채석장을 활용해 멋진 시민 휴식처나 관광 명소로 활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깎아지른 절벽과 푸른 호수가 어우러진 풍경이 한 폭의 산수화를 보는 듯합니다. 높은 절벽에서 떨어지는 폭포수가 시원함을 더해주고 바닥이 보이는 호수에는 비단 잉어가 논입니다. 멋진 풍경을 자랑하는 이곳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흉물로 방치되던 폐채석장. 30여 년간 화강암을 캐던 채석장이 문을 닫고 버려진 것을 지자체가 관광지로 조성한 겁니다. 각지에서 몰려든 관광객들은 멋진 풍경을 감상하랴, 사진 촬영하랴 분주합니다. 더 놀라운 건 지금 이 광경이 너무 이 절벽 같은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좀 놀랍네요. 그렇게 그렇게 공원을 조성할 수가 있다는 게. 주변에는 조각공원과 전시장, 모노레일 등이 갖춰져 있어 드라마 촬영지로 활용되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됐습니다. 예, 이런 사례가 처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주말에는 6,000명 많이 올 때는 그렇게도 찾아오시고 그래서 일제강점기부터 돌을 캐던 이 채석장도 보기 좋은 시민공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65m 높이의 인공폭포가 장관을 이루고 잔디광장과 놀이시설 등도 조성됐습니다. 채석장이 끝나면서 여기 생겼죠. 공원이. 아니 좋죠. 시민들 그래서 지금이 쫙빛이니까 그렇죠. 많이 올라와요. 안산시 성감도에 있는 폐채석장도 관광지로 개발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조만간 시민들에게 휴식과 즐거움을 주는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네, 조국 법무부 장관이 평소보다 1시간가량 일찍 오늘 아침 출근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 열렸던 촛불 집회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오늘 아침 평소보다 조금 일찍 출근을 하면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2기 출범으로 검찰개혁의 새로운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매일매일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2기가 출범한 날입니다. 법무검찰개혁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 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회의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에 대한 미국인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미국인들 과반수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내 여론도 심상치 않습니다. 김영근 기자입니다. 미국 CBS 방송이 성인 2천여 명을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55%가 찬성했습니다. 찬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5%였습니다. 응답 양상은 지지 정당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87%가 찬성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는 77%가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탄핵 조사에 47%가 지지했습니다. 폴리티코의 여론조사에서는 탄핵 조사에 대한 찬반 의견이 43%씩으로 같았습니다. 미국 ABC 방송의 여론조사에서도 우크라이나 의혹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로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바이든 전 부통령의 조사를 요구한 것에 대해 응답자의 64%가 심각한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착수한 이후 탄핵 추진을 지지하는 여론이 심상찮은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트럼프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현지 시각 29일 낮 12시 반쯤 사우디아라비아 서부 항구 도시 제다의 하라마인 고속철도 역사에 큰 불이 났다고 사우디 국영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인명피해와 불이 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450km 길이의 고속철은 이슬람 성지 메카와 메디나를 왕복하면서 사우디의 경제 중심지 제다를 지나는 노선으로 메카 성지 순례객의 편의를 위해 건설됐습니다. 프랑스 스파이더맨으로 알려진 50대 등반가가 독일 금융가 한복판에 있는 고층 빌딩을 20여 분 만에 맨손으로 올랐습니다. 올해 57살인 프랑스인 등반가 알렉 로베르는 현지 시각으로 28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153m 높이의 42층 건물 스카이퍼 정상에 올랐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전했습니다. 반면 프랑크푸르트 경찰은 당국의 허가 없이 건물에 오른 로베르가 내려오자마자 현장에서 연행했습니다. 9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어김없이 낮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아침에는 쌀쌀한 공기가 감돌지만 낮에는 가을볕에 서울 낮 기온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늘이 맑은 내륙과 달리 남해안과 제주도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낮부터 밤사이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남해안에는 5에서 30mm, 제주도는 20에서 60mm가 되겠습니다. 아침까지 안개와 먼지가 뒤엉키면서 경기 남부와 충남 지역은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낮에는 안개가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낮 동안 가을볕에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전주 29도, 울산과 부산 27도가 예상됩니다. 올해는 역대 최다 태풍의 해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18호 태풍 미타까지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태풍이 총 7개가 됐는데요. 1959년과 동일한 역대 1위의 기록입니다. 타파가 지난 지 고작 일주일 만에 또다시 찾아온 태풍 미탁은 남부지방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형급의 세력으로 대만 남동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는데요. 내일 오후 중국 해안을 스치듯 지난 뒤 수요일 밤사이 제주 서쪽 해상까지 북상하겠고 개천절인 목요일 새벽 목포 부근에 상륙해 남부지방을 지나겠습니다. 하지만 북태평양 고기압이 조금 더 서쪽으로 세력을 확장한다면 서해안에 상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일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모레와 개천절에는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600mm 이상의 폭우와 함께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초속 40에서 50m의 돌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이니까요. 태풍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 굿모닝 화이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부지런히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